자, 봅시다. 그러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정비 사업을 배우는 게 이제 주요한 라인인데요. 정비 사업은 아무래도 개발 사업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죠? 봐봅시다. 아까 제가 초반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금방 봤듯이 강서 마곡지구 일대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새로운 단지와 시가를 조성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걸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한 가지가 뭐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한다는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중개사를 처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서 시험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재개발, 재건축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막상 와서 들어보면요. 우리 배우는 법 중에서 이 정비 사업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거를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노후하고 불량한 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을 이제 철거한 다음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이런 식으로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사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따 또 얘기합니다만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럴 때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A에 대한 뭐하죠? 건물 토지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 1억 원으로 평가가 됐다. 근데 A에 대한 부분이 사업 끝나고 나서 A가 2억 원짜리를 분양 신청했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1억 원 주는 게 같다 가정을 한다면 이 경우는 뭐가 된다? 1억 원 정도의 부담금은 좀 더 내줘야 되겠다. 뭐라고요? 1억 원 정도의 부담금은 좀 더 내줘야 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해당 내용 본다라고 한다면 내용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넘겨줄 거냐라고 이제 계획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종전거와 사업거의 가치를 분석해 둬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가치를 사업 후에 건물로 주면 될까? 이걸 만드는 계획을 뭐라 하냐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우리가 아까 환지 방식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후에 토지를 주니까 환지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업 후에 건축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지 계획이라는 말을 안 쓰고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은 한마디로 사업 전 토지 건물과 사업 후 토지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정리하기 위한 뭐라고요? 가격을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게 되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이나 소유자들은 이 관리처분 계획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좀 상처를 받죠. 왜냐하면 내 종전 것은 좀밖에 평가 안 해주고 나중에 분양받을 거는 높게만 정해주고 그럼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신경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분쟁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고 나면 이제 종전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철거하게 돼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그 다음에 종전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왜냐면 가격 정리 끝나야지 이제 종전권을 부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가 되죠? 이제 사업 끝나게 되면 준공검사 받고 대지 건축물의 이전을 고시하면 이전 고시 있은 날 뭐가 되어지죠? 다음 날에 오른쪽으로 새로운 건물로 권리가 넘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대지 건축물 이전 곳이 있은 날, 다음 날. 그쪽으로 뭐가 되죠? 권리가 이전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아주 간단히 말한 사이즈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 아주 지내야 될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은 말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만 뭐 짧으면 10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10년에 끝나는 사업은 별로 못 봤어요. 그렇죠? 대부분 20년, 30년 막 심하면 40년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사업은 절대로 막 금방 간단하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의 충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본서가 아니라 그림책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내용 등의 목차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당연히. 3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로 뭐가 된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법으로 정한 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 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요번에 지나간 31회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어렵지 않게 나왔었어요. 이번에는요. 이 부분이. 개발 정비가 평소엔 많이 어려운데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아무도 모르죠. 어느 부분이 쉽게 나올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6개의 법이라는 걸 공부를 할 때 우리가 6개 법을 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꼭 법마다 챙겨놔야 되는 거죠. 어느 법이 쉬울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렇게 종전에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 노후불량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금가고 막 이렇게 안 좋죠. 이런 거를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자. 이걸 뭐라 하냐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한번 해보세요. 듣고 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듣고 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죠. 다만 해당 내용 부분에 분담금은 내야 되거든 사실은요. 이게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왼쪽 밑에 정비사업의 일단 정의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정비기반시설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우리가? 정비사업.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용 등을 적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정비법은 사실은 사업의 진행 절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지는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또 목차 나올 때 볼 텐데요. 간단히 한번 봅시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일단은 전국 단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뭐 투기를 방지한다, 뭐 신속하게 이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특별시장이나 등등등 지자체장들이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만들어요. 그 말 기억나세요? 계획이 나오면 항상 얘기하죠. 규제를 의미한다. 뭐라고요? 계획이 나오면 뭐다? 규제를 의미하는 거고 그 계획은 어디 만드는지를 아셔야 한다.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은 전국 단위로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특별시에 만드는 거죠. 이따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울시의 일부인 강남 일대에다가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의 정비 기본 방침 만들고 서울시의 정비 기본 계획 만들어요. 사실은 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의 개수가요. 사실은 정말 300군데가 넘어요. 정말 많은 사업 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의 단계와 밀도를 잡아주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그리고 정비 사업을 할 때가 되면 이제 거기에서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만 그 중에서도 무엇은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안전진단을 먼저 거쳐야 돼요. 안전진단을 거친 다음에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합니다.
그거 아세요? 재건축은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 멀쩡한 집을 부실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10억 가는 집을 부셔가지고 20억이 된다 그러면은 부시고 싶어요? 안 부시고 싶어요? 부시고 싶죠. 그러다 보니 특히나 재건축은 그런 여러 가지 투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전진단 거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럴 때 재건축은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의미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비계획 만들어서 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뭐래요? 이제는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뭐 하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정해지고 나서 시행자가 누군지 보는 건데 토지 등 소유자가 일단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뭘 만들죠? 조합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제 소유자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요 조합이 시행할 때 조합에서 집질 사람을 뽑아요. 이걸 시공자라고 해요. 우리 보통 시공자 그러면 뭐 알죠? 대림 덜 편한 세상이나 그렇죠. GS 자리, 삼성 레미뽕 이런 데 아시죠? 이렇게 이제 현대 아이빵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시공자를 뽑아요. 대부분들 시공자는 언제 뽑는 거냐면 시행자가 정해져야 시공자를 뽑아요. 뭐라고요? 시행자가 정해져야 시공자를 뽑는 거니까 조합이 성립이 되어지면 이제 시공자를 뽑는 거죠. 그리고 시행자가 뭘 한다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를 시장 군수 등에게 받게 돼요. 뭐라고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 조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럴 때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까 얘기했죠? 종전의 건물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 얘가 1억 원으로 평가됐다 이 얘기했었죠 아까.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아름답게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새 집을 지었는데 요 A란 자가 분양 시청한 금액이 예를 들어 2억 원이었어.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억 주는 게 같은 가치라면 1억 원 정도의 부담금은 내야 되니까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 바로 뭐야? 관리처분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관리처분 계획.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다? 종전의 건물을 철거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지 건축물을 새로운 건물로 이전됐다고 고시를 하는 거야. 그럼 다음날 새 건물로 권리가 이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흐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이 이제 하나하나 사업의 순서대로 내용 등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로 정비 기본 방침 만들고 서울시의 정비 기본 계획 만들어서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통과되고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 그러면 시행자 누군지 보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럴 때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서 조합을 인가받고 시공자 뽑아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철거하기 전에 종전거와 분양 시청된 것의 가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을 만들게 되고 인가받고 뭐하죠?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럼 이제 철거 시점이 언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 나서가 철거되는 시점인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정비사업은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차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내용 등이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정비사업은 흐름 절차를 잘 분석을 해서 종전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집을 이제 공급해 주는 건데 참 복잡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무슨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 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등등등 아주 많은 법률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베이스를 배우는 거니까 다른 법과 또 실무할 때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 정비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베스트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용어정의죠. 용어정의 중에서도 완전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용어정의는 완전히 중요하다. 20개짜리. 뭐라고요? 정비사업의 뭐다? 용어정의는 완전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등을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의 정의를 모르면 뒤에 조문을 계속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비사업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놔야지만이 뒤에 정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요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봤을 때 다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모르면 뒷조문들이 이해가 안 가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입니다. 정의 좀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 도시 저소득의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그래서 이런 동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네요. 봐요. 이렇게 이제 달동네가 있어요. 고즈넉히 뭐하다 이렇게 달이 떠 있죠. 달이 떠 있어. 구름 떠 있고 막 이렇게.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동네 가보면은요, 아무래도 뭐 도로 같은 것도 별로 차가 댕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계단 같은 거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하죠? 이렇게 돼 있고 뭐 노후불량 건축물 막 화도하게 밀집이 돼 있어가지고 골목 아주 뭐 노후화된 동네가 있죠. 이런 동네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시의 저소득의 주민분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아요. 이런 동네에 부자들이 살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이런 동네에서 정비 기반시설 같은 거 이런 게 그냥 열악이 아니라 극히 열악해요. 정비 기반시설이 뭐냐면 이따 얘기합니다만 도로 같은 거, 대표적인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극히 열악해서 뭐 차도 못 다닌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서 노후불량 건축물도 밀집돼 있는데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극히 열악, 과도 밀집한 사업을 우린 뭐라 하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한다. 한번 말이 극히 열악, 시작, 극히 열악, 그 다음에 과도 밀집, 시작, 극히 열악, 그 다음에 과도 밀집이라고 해당 내용 부분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극히 열악하다,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런 동네에서 뭐다 진행하는 사업을 우리는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이 있다. 사실 뭐 1번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의가 아니라 2번도 주거환경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밀집한 곳에 가면은 가장 뭐가 많이 불편해요. 그렇죠? 도로나 주차장 같은 거 정비 기반 시설 많이 부족해서 뺑뺑뺑 동네를 돌다가 차도 못 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공동 이용 시설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놀이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런 공동 이용 시설 있죠. 이런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것까지도 우린 뭐라 하냐면 정비 사업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된 거죠. 뭐 과거에는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요 첫 번째 것만 정의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서 도로, 주차장 등등의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 같은 걸 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까지도 우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정비 사업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와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정의를 바르게 묶은 것은 이러면 두 가지를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죠? 웨이킹.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이라는 것과 재건축이라는 것이 같은 건 줄 아시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렇죠?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재개발 사업은 일단
도로 등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 기반시설이 그냥 봐도 열악해요. 그렇죠? 뭐라고? 열악하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근데 여기처럼 극히 열악은 아니죠. 왜? 타면 댕기니까. 그렇죠?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뭐가 되어 있다? 밀집되어 있죠. 이런 동네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우린 이걸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재개발은 도로 등에 대한 정비 기반시설 같은 거를 같이 정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조금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기반시설 정비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한참 핫한 데가 어디예요? 한남 제3재개발구역 아닙니까? 사업비만 거의 뭐 7조 원 넘어간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도 굉장히 사업이 커요. 저도 옛날에 안양에서 그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뭐 한 4,000세대 넘게 지는데 사업비가 2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보면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동네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 재개발 나올 때 꼭 기억하실 내용이 있어요.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택을 짓는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뭐하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것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재개발 사업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이 나올 때 또는 상가나 공장 같은 게 나온다고 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건 재개발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다. 상가, 공장 등에 대한 부분을 짓는 것도 지금은 재개발 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법을 공부할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왜 재개발만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고민하지 말고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라서 상가나 공장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문이 상당히 좀 특이해요. 지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정비법 공부할 때 재개발 사업이 나오면 상가나 공장만 짓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지문들이 꽤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도 무리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정비법에 문제가 나왔을 때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상가를 설치한다는 등의 조치가 나온다면 무슨 사업이겠어요? 그 다음은 임시 상가 설치. 그렇지. 재개발 사업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개발은 꼭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상가, 공장 같은 거를 짓는 사업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점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도로 같은 게 어때요? 아주 쭉쭉 빵빵으로 아주 좋죠? 격자형으로 딱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호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라는 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당해 동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의 단지가 있잖아요. 이 주택 단지 단위로 보통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같은 거는 상당히 양호하겠죠.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은 정비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 재건축은 뭐다? 투자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단지만 정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재개발처럼 정비 기반시설 정비를 같이 할 필요가 없고 이건 그냥 우리 주택 단지만 정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집을 부시게 돼서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쳐라. 그래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봐봐요. 요 주변에 도로 같은 거 잘 돼 있는 거 우리 무슨 강남의 대치동이나 무슨 개포동 무슨 이런 동 가봐요. 도로 정말 좋아요. 바로 옆에 공원도 많고 숲도 좋고 전철역도 가깝고. 그러면 그런 동네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은 그 주민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만든 거 아니니까 너네들 여기서 개발 이익을 먹었잖니. 그러니까 그만큼의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서는 초과 이익 번 거를 환수할 거야 라고 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지만 의미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부담금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전진단도 거쳐서 하게 하고 재건축 초과액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의 초과액도 환수하고 요번에 뭐 나온 거 예정금액 봤더니 뭐 웬만한 단지들 수억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압구정인가 현대아파트도 보니까 한 동밖에 안 되는 건데 1억 8천 이정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재건축은 좀 정부가 규제를 좀 많이 하려는 패턴이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비사업 얘기할 때 이렇게 이해합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러 가지 지원이 참 많아요. 왜? 도시에 저소득의 주민분들이 거주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라 상가, 공장 같은 걸 짓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이건 뭐다?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높아서 멀쩡한 집을 부시는 거니까 안전진단 거쳐야만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또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이 멀쩡하니까 조합원들이 많은 초과이익을 먹어요. 그건 따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환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되죠? 재건축은 공동주택 단지만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단지의 재건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단독주택 단지의 재건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그거는 이제 소규모 재건축 또는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법이 있어요.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으로 분파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정비법에서는 뭐다? 그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여기에서 그 주택단지를 재건축하는 게 지금은 재건축 사업의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우린 정비법 시험 보는 거니까 그럼 봐봐요. 아까 앞쪽에서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 지금은 뭐다?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개량하는 거. 아까는 기초 바닥 닦는 거고 지금은 그 위에 집을 새로 세우는 거잖아요. 개량하는 거잖아요. 다르죠. 그럼 제가 사진 몇 장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봅니다. 그럼 내용에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라는 걸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봤죠.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 이렇게 보통 녹지가 있는 동네 서울시라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개발 못하게 묶어주죠. 그리고 그 안자락 부분에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새로 구획을 짜서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 등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해가지고 높게 건물 짓도록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 정비사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광장 같은 거 만드는 걸 우리는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사업,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이라는 걸 보는 건데 요번 타임은 이제 오늘은 뭐 한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 이거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또 한 장 있죠.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일 때 이런 식으로 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배우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산자락 밑에다 이렇게 토지구역 정리를 해가지고요. 기본적인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마곡지구 뭐 이런 식으로 토지구역 정리해서 이게 이제 수용 방식일 수도 있고 이제 환지 방식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배웠듯이. 그래서 만약에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수용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뭐 집단적인 조성 공급 필요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수용이 어려우면 이렇게 환지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 한다면 이게 이제 정비사업에 관련된 기존 부지거든요. 그냥 봐도 여기 봐봐요. 뭐 아주 빡빡합니다. 내용 보면 아주 이 봐봐요. 빡빡하죠. 그렇죠? 이런 동네에서 다시 사업을 한다면 뭐 주거환경 개선, 그렇죠? 또는 무슨 뭐 도로도 좁고 하니까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도로가 쭉쭉빵빵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주 뭐 깔끔하게 도로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당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모여 있는 여기 공동주택의 단지만 노후불량하다면 여기서 하는 사업은 이건 재건축인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아무래도 이렇게 기존의 동네가 복잡하지 않아요. 정비 기반시설이 깔끔한 거고, 도로가. 공원가 잘 돼 있고. 다만 노후불량한 공동주택만 있는 거야. 이건 재건축이죠. 그러면 여기는 굳이 말한다면 뭐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던가 아니면 뭐 재개발을 시행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동네를 보면 어떤 사업으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까 대충 나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답게, 아주 뭐 멋지죠. 저번에 지나가다가 강남의 헬리오시티 송파 지나가다 봤더니, 잘 졌더라고요, 진짜. 그죠? 근데 굉장히 비싸더만요. 그렇죠? 우리 뭐, 안양 시민들은 감히 뭐,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어쨌건. 이게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가 사업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져서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내가 사진 좀 검색을 해가지고 더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 부분을 본 거죠. 그럼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한 번 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어. 그런 동네라거나 단독 다세대 같은 게 밀집한 동네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같은 거,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같은 거 확충하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도 우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뭐가 되어진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해. 도로 같은 게.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그러면 재개발 사업하고. 재개발은 꼭 주택이 아니어도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까지도 재개발로 봐준다는 거. 재개발은 상가 공장을 짓는 사업도 한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거야. 노후불량을.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도로 같은 건 굉장히 뭐가 된다? 양호한 거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가장 투자 수익이 좋아서 투기 문제가 많은 동네가 바로 뭐다? 바로 재건축인 거야.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을 자꾸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재건축 진행 속도가 안 나는 이유도 정부의 규제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재건축은 투기 문제 있으니까 멀쩡한지 부시지 말라고 안전 진단도 하게 되고 또 재건축에 초과이익 먹은 거를 환수한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라고 하는 정비 사업에 대한 시행 방법에 대한 게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뭐라고요? 정비 사업에 대한 시행 방법에 대한 거.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분 셋 다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방법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봐봅시다.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내용은 종전의 것에 대해서 사업 후에 얼마나 주면 같은 가치인가를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관리처분되어지는 건물의 양태가 달라져요. 무슨 사업이냐에 의해서. 그러면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건 재개발 사업이건 재건축 사업이건 다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 그림책 왼쪽 밑에 있듯이 이게 주거환경보다 개선 사업이면 주택 부대복리로 관리처분. 정확한 것이요? 주택 부대복리. 하지만 이게 뭔 사업이었으면 재개발 사업이었으면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상가나 공장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재개발은 건축물로 관리처분을 해요. 재개발은 뭐다? 건축물로 관리처분. 왜? 상가나 공장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재건축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오른쪽 중간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을 할 때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까지도 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쨌건 수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재건축 초과액 환수도 시키고 여러 가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데 수익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재건축은 오피스텔. 어차피 할 재건축이라면 지원도 해주는 게 맞는 거고 멀쩡한 집 부시는 건 안 되겠지만 어차피 할 재건축이라면 신속하게 해야지. 그래서 오피스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됩니다.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까지. 그렇죠? 그러면 내용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방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때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부대복리설로 관리처분.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니까 건축물로 관리처분. 그 다음에 재건축은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로 관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얼마 전에 그 지인한테 들어봤더니 재건축으로 이제 가장 요즘 핫한 데가 잠실주공 5단지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 115제곱미터인가 뭐 한 개 가지고 있으면은 뭐죠? 뭐 43평이라든가 하나를 주고 그리고 오피스텔 한 채를 주고 뭐 1억을 더 준다나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오피스텔로 처분도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오피스텔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고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 전체 30% 이하로만 가능해요. 다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30회 때인가 맞다. 30회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비법의 용어 정의 파트 요 페이지에는요.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어 정의를 지금 굉장히 좀 정성도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뒷내용을 몰라요. 정의와 절차, 방법, 뭔 의미인지 아셔야지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봐봐요. 그러면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죠.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 안전진단. 일단 뭐가 되죠? 오피스텔. 지금까지 두 가지구나. 그렇죠? 안전진단과 오피스텔은 일단은 재건축에만 직접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봐요.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조합을 만들었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면 나중에 조합을 만들었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지 안다는 거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조합원이 누구냐를 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까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라고 했죠. 그건 토지구역 정리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정비 사업이잖아.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단어 이해하시고요. 그럼 봐봐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인 거죠, 두 사업. 요건 오른쪽은 뭐다? 재건축인 거고. 그렇죠? 요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뭐다?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이겠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를 따로 인정해요. 재건축이 아니니까. 그렇죠? 토지 건물을 따로 인정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 부분에 건축물 소유자가 있고 이거를 둘이 같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따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건축은 투기 문제가 많아서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및이라는 말은 and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 하냐면 건축물 및 뭐죠?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재건축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왜? 나 같아도 이게 만약에 토지 건물이 따로 인정된다면 돈 벌려고 두 채, 나중에 사업 끝나면 주택 두 채 받으려고 나눠놓겠다. 토지 건물을. 그러면 안 되니까.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은 어차피 공동주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내용에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 부분에 전유 부분에 하고 여기 부분만큼의 대지권이 있죠. 이게 수반돼 있거든. 분리처분 못해요, 원래.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니까 당연히 건물과 토지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지위를 인정한다. 그럼 물어볼게요. 재건축은 토지만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재건축은 건축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재건축이 아닌 뭐다? 나머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가지고 있어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 주의할 거, 아주 여러분 안 배운 거 중에 지상권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비법은 재건축만 아니면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민법 배울 때 배울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보자고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 A가 있었는데
B라는 자가 타인 토지인 A 토지에다가 자기의 건물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B는 뭐예요? A 토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설정한 물건을 우리 뭐라 하냐면 지상권이란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지상권자는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나 등기가 안 된 거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자의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자로서. 그렇죠? 건물 소유자로서 등기되거나 무허가 된 거라고 하더라도 등기되지 않고 무허가 된 거라 하더라도 지상권자의 지위를 인정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 써져 있듯이 지상권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관리 처분돼가지고 주택을 받잖아요. 그럴 때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분양한다고 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상권자에게 뭐 하죠? 주택을 다 공급해주고 관리 처분해준다고 한다면 나부터도 뭐 허가 안 받고 등기 안 하고 건물만 때려 짓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뭐가 된다? 지분만 쪼개주고 안 되겠죠. 투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는 나중에 주택을 공급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서 소유자주의를 인정하는 거냐면 지상권자는 사업이 20, 30년씩 들어가니까, 기간이 길어지니까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정도의 취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 얘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은 아닌 거거든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해 말 건 재건축 사업이 아닌 나머지의 뭐하죠?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건물을 따로 인정해 주겠고 게다가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 지상권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권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의미는 민법 시간에 민법쌤에게 배우시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리고 임차권자에 대한 부분은 뭐다? 아예 토지 등 소유자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죠? 한번 나온 적도 있었죠. 임차권자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자는 임차권자. 어떻게 임차권자가 소유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지상권에 예외가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가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선생님 지상권자한테 나중에 주택 공급받을 지위 주기도 하던데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서울시의 조례로 아주 특별하게 일정 기간만 인정하는 거지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도시마다 그 도시의 조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법령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조례로 인정하는 기간이 있는 거지. 오해 마시고요. 그래서 원칙은 지상권자에게는 주택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예외적인 가져와가지고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깊어질 때 얘기해 줄게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하고 나와 있고요. 거기 사업의 시행 방법하고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를 봤는데 재건축은 어쨌건 뭐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들 보시면 되죠. 얘기. 그리고 이 법에 나온 이제 뭐가 될까요? 노후 불량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뭐냐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노후 불량 건축물이에요. 기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내진 성능. 내진이란 말은 뭐냐면 지진에 견딘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봐요. 앞으로 우리가 무슨 내진, 내화, 내력 여러 번 얘기할 텐데 그 내자라는 말은 견딘다는 얘기예요. 지진에 견딘다, 불에 견딘다, 힘에 견딘다. 그래서 내진, 내화, 내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이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된다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봐보세요. 비용적 측면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면 40년을 따져봐야 돼요. 라고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면 40년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비용적 측면을 고려했을 땐 40년까지 쓰는 게 더 많이 들어가. 그럼 부시고 짓는 게 맞지. 그래서 비용 나오면 40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라고요? 비용 나오면 40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1, 2, 3번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아닌 나머지가 이제 4번인데요.
1, 2, 3번은 사실은 좀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도 좀 특이한 사항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1, 2, 3번의 사항은 안 생겨요. 대부분 4번으로 가는데 20년 이상 30년 이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에요.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3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제 슬슬 안전진단 시청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말 건 너 처음이니까 조례는 또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조례는 또 뭐냐고 봐봐요.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된 거 부분에 조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쓰지만 하나 좀 적어볼게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맞아 의결하여 정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서울시면 서울시의 자치법규 서울시면 뭐라고요? 서울시 자치법규 이걸 조례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하실 때 조례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서울시만의 법규구나. 법령에서 위임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위임하는 거는 나라에서 모든 도시를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껌껌이. 그러다 보니 니네 도시에 필요한 건 니네 도시에서 알아서 정해라고 조례로 위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위임이 돼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한은 30년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30년이니까 대부분의 도시가 다 따라해서 30년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 정도 됐으니까 1988년, 89년 요 당시에 지어진 이제 해당 내용 부분의 단지들이 슬슬 30년 이상 됐다고 재건축한다고 안전진단 신청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 2, 3번은 특이한 사항이고 가장 일반적인 건 4번이죠. 20년 이상 30년 이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라 보겠다? 노후불량 건축물로 봐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제가 여기 지금 그림책의 50페이지에다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노란색으로 체크해놨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아까 제가 정비사업 정의 얘기하다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정의에 대한 부분은 꼭 좀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됩니다. 단답식으로 그 쉽게 나오는 문제의 전형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쉽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수 부대 같은 거 정비기반시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다음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지역난방식으로 없으면 못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오해하는 게 주차장, 공용주차장,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의 주연이 아니에요. 조연이죠.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은 받쳐주는 건데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 같은 거는 받쳐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참 이런 걸 답으로 내지. 이게 요번에 올해 31회 때 평가사 문제였어요. 요번에.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죠. 받쳐주는 게 아니라 저는 주연이야. 하나의.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은 뭐가 될까? 생활복리와 관련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활복리. 공동이용시설.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은 뭐가 되어 있느냐? 우리 알다시피 놀이터나 마을회관이나 뭐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노유자시설. 이런 걸 우리가 생활복리 차원의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것은 노유자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르신들, 애들, 노유자 관련된 시설을 뭐라 한다 우리가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때문에 또 많이 혼동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이 되어지지만 유치원은 사실은 교육연구시설이에요. 또 꼬마들 키우는 집들은 아실 텐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 유치원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요. 달라요, 좀. 그래서 이거는 교육용고시설이라 입법상 유치원은 공동이용설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29회 때 물어봤던 문제예요. 참 치사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설에 대한 부분의 구분을 물어보는 게 은근 잘 나오니까 그거 부분은 좀 기억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11, 12월 달에 수업을 들을 때는요. 다 단어가 다 낯설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들, 깊은 내용도 제가 좀 깊이 하려고 하는데 요건 좀 어려우니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찾아서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때 되면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민법이니 뭐 개론이니 뭐 중개사니 공시니 이 과목이 다 어떻게 보면 한 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공부를 진행하면서 서로 도움을 줘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연결되면서 하나의 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각 지식을 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합쳐지면서 하나의 완전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초반에 서둘러서 뭐 다 알아야 된다, 이해 안 간다 그래서 너무 화나지 마세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글 하나 올렸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이 재밌어요. 이래 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해당 내용 부분에,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지, 왜 몰라. 당장 이해는 가는데, 조금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외워지지가 않는 거죠. 외워지지 않는 거는 반복해서 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되니까 너무 기분 빠지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정비사업의 용어 파트에 대한 내용이고 잘 정리해서 해당 내용들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업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요 간단히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 그림책으로 본다면 52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계획을 만들어 이제 구역을 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봅시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본 방침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정비 기본 방침. 그렇죠? 일단 항상 얘기해요. 아까 초반에 목차 얘기했다시피 계획이나 방침 같은 게 나오면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 건지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뭐가 되죠? 정비 기본 방침은 이렇게. 우리 지도 보이죠? 이렇게. 전국 단위로다가 뭐 한다? 우리가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방침을 만들고 10년마다 수립하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중개에서 나온 적이 아직 없는데 감정평가사는 몇 번 나온 적이 사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만들어서 5년마다 검토하는구나.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봤더니 국가에 대한 정책 방향 같은 거, 뭐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방향 같은 거, 재정 지원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구나. 너무 일단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비 기본 방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국 단위로 만드는구나. 바이브를 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비 기본 방침을 짰어요. 이제 그럼 봐요. 정비 기본 방침 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가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기본 방침을 짰냐? 투기 문제 안 생기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 전국의 토지에 대한 건물을 본다 한다면 그러면 요 동네가 이렇게 만약에 서울시였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뭐예요? 기본 방침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사업의 부재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그림에 대한 부분을 이게 서울시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요게. 그렇죠? 그러면 전국 단위의 정비 기본 방침에서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서울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올해도 뭐 연말 지나면 나오겠지만 330군데예요. 뭐라고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가 서울시 전체 얼마? 330군데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300군데가 넘는 사업의 부지를 한꺼번에 철거해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이주 수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난리 납니다.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야, 여기 A라는 구역은 17년 3월 달에 하고 B라는 구역은 20년 9월 달, 요즘이네요. 그리고 D라는 동네는 30년 5월 달. 이런 식으로 뭐가 되죠? 단계와 밀도라는 것을 짜주자.
한꺼번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서울시의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된 계기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막 한꺼번에 부셔가지고 이주 수요 감당이 안 돼서 올랐던 게 서울의 집값 상승의 시초였다. 이런 말을 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어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정비 기본 계획을 철저히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만드는 계획이 뭐예요?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 기본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정비 기본 방침을 전국 단위로 만들어주게 되고 그 기본 방침에 맞게 뭐하죠? 정비 기본 계획을 서울시에 대해 만들어줘서 단계와 밀도를 잡아주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전국, 서울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서 가운데 위에 보시면 정비 기본 방침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방침에 대하여 정비 기본 계획을 서울특별시 등이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봐봐요. 요 B라는 데가 20년 9월 달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요 사업이 재건축이었다 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다?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시작?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비사업법은 제가 그림책에 사업의 순서대로 다 배열시켜 놨어요. 그래서 정비사업법은 여러분들이 그림책을 반복해 보다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사업의 순서가 아마 취득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봐요. 정비 기본 계획상 B라는 동네가 20년 9월 달에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재건축이었다라고 한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나오죠?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무에 대한 내용을 본다 한다면 봐봐요. 일단 정비계획을 만들고자 한다. 강남, 종로 사업이 이루어진 동네에다가 그럼 그게 모이면 재건축 사업이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정비 이전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식에 도래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일부에다가. 그런데 정비 기본계획 단계 끝나고 나서 정비계획 만들기 전 이게 정말 위험한 건지 판단을 해보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봐봐. 서울시의 일부에 정비계획을 만들어 정비구역 정할 때 재건축이면 먼저 뭐부터 해라? 안전진단부터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해봐 빨리. 재건축 안전진단 시작.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안전진단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지금은 자세한 내용보다도 흐름 파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통과됐다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럼 이제 서울시의 일부에 정비사업을 위한 뭐가 되죠?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그랬죠? 그러면 일단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서울시예요. 그럼 서울시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봤듯이 B라는 동네가 2020년도 9월 달에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까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통과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B란 동네에다가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 단위에 해봐요. 정비 기본 방침, 그 안에 서울시의 정비 기본 계획, 300군데가 넘는 거에 단계 밀도를 잡아주고 정비 기본 계획에 사업할 때가 됐으면 이제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서울시 일부, 강남 종로 일대에 정비계획 만들어 정비구역 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단계별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31회 때 물어봤던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건 좀 허접했어요, 약간. 그러면 여기서 정비구역에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겠습니까? 라는 게 나와요. 지정권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아까 도시개발법에도 지정권자가 있었는데, 머리 아파. 뒤로 갈수록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지정권자는 이제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아까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예외국장, 도시개발 사업할 때처럼 그렇게 레벨이 높지가 않아요. 이건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봐봐요. 일단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동네 있죠. 여기는 당연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야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남구, 구청장 등이 지정시청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 정하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적인 시군들은 직접 정비계획 만들어 직접 정비구역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울 땐 제가 이렇게 외울 거예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도지사가 할 필요 없이 누가 이렇게 시장 군수가 직접적인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포인트죠. 그렇죠. 한 번 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예외국장이죠. 하지만 지금은 동네 시군도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장은 구청장 등이 신청하면 정해주겠지만 나머지 뭐가 된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은 직접 정비구역 정하고요. 아무리 봐도 여기 정비구역 지정권자에는 뭐가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사람들은 지정권자와 아무 관련이 없고요. 도지사 같은 경우도 지정권자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장이나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와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아까 봤던 신도시, 강서, 마곡지구 등 위례 이런 동네는 시도, 대도시, 예외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죠. 한 번 더 얘기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판을 닦는 거라. 레벨이 높아. 시도, 대장, 예외국장. 지금은 뭐다? 동네 사업이야.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전국에 정비 기본 방침 만들고 서울시에 정비 기본 계획 만들고 300군데가 넘는 사업을 언제 진행할지 이렇게 단계 밀도를 잡겠죠. 그게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거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일부 강남 종로에다가 정비계획 만들어 정비구역 정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해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창피하군요. 아무도 없는데 쪼르라고 앉아. 어쨌건 오정 여러분 지루할까봐. 그렇죠? 제 마음 알죠? 끄떡끄떡 해봐요. 싫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무슨 뭐 언제 예외가 있고 무슨 뭐 언제 행위 제한을 받고 해제를 언제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할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은 12월이잖아. 그래서 기본 패턴 보시면 되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말하지 않은 거 앞서서 읽지 마세요. 알았죠? 그거 좀 기억 좀 하시고 말한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에 대한 수설을 받고요. 그럼 이제 뭐가 되죠? 정비구역 같은 게 정해졌죠. 그럼 봐봐요. 마무리.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서 서울시의 일부에다가 우리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한 거야 이제. 그러면 구역을 정했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 구역을 정했으니까 이제는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을 이제 따박따박 진행한다는 얘기지. 그럼 뭐다? 그 중에서 시행자와 관련된 거를 먼저 보자고 해서 지금 시행자와 관련된 여기 페이지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보셨다가 나머지 뒷부분들 헤드라인 위주로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